너네들 흥보전 내용 알아 몰라? 알지? 그 뭐야? 그 흥부랑 놀부가 있었는데 뭐 형은 뭐 욕심이 많고 동생은 착해가지고 형한테 재산 다 뺏기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다리를 다친 제비가 있어가지고 흥부가 그 다친 제비를 도와줬더니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줬다. 그래서 그 박씨를 심었더니 거기서 금은보화가 나와가지고 흥부가 부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알게 된 놀부가 아 나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잘 놀고 있는 제비 다리를 분질렀다. 그래서 이제 박씨를 물어다 줘서 아 신난다 하고 씹었는데 이제 거기서 도깨비가 나왔다. 그래서 쳐 맞았다. 이런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가진 그런 옛날에 우리 한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읽은 전래동화일까요?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이 사실 흥부가 아니라 흥보라고 항상 나오거든요. 교과서에는. 그래서 흥보전이고요. 이런 뭐 흥보전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 뭐 춘향전 같은 것도 아시죠? 뭐 그런 것들을 판소리개 소설이라 그래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전래동화 몇 가지는 판소리개 소설로 분류가 되거든요. 판소리개 소설이 뭐냐면요. 이제 원래 판소리였는데 그게 이렇게 소설이 된 거가 판소리개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흥부전이라는 게 처음부터 책에 이렇게 정갈하게 이야기가 적혀 있는 그런 소설책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보여주던 그런 작품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판소리개 소설의 특징은요. 산문이랑 운문이 같이 드러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산문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흩어진 글이죠. 그냥 줄글을 우리가 산문이라 그러죠. 이를테면 소설 같은 거. 근데 운문은 뭐예요? 보통 우리가 시에다가 운문이라 그러잖아요. 왜? 이 운이 이제 운율이 있다 할 때 운이니까. 근데 이제 판소리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장구 탁 치면서 그때 흥보 거동부소 막 이러면서 이렇게 공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자가 또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산문의 특징과 운문의 특징을 둘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양반의 한문 말투랑 평민의 일상 말투가 둘 다 나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평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말이 나와요. 어떤 소설은 뭐 속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비속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갑자기 양반들이나 알 수 있을 법한 그런 한문투의 구간이 뒤쪽에서 한번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흥보전에서는 고사 인용으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고사 인용 기억나세요? 우리가 언제 했지? 우리가 배운 게 뭐지? 우리 상춘곡 배웠지? 상춘곡에 고사 인용 있었나? 없었네요. 여러분들 그 용비어천가에서 그 하나빌 믿으니까 있죠. 그 부분이 고사인용이라 그랬잖아. 그치? 고사인용이 뭐냐면 옛날 사람들을 언급하는 게 고사인용이라 그랬지. 옛날 사람 언급. 그래서 뒤에서 고사인용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를 이제 체크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알고 이제 바로 내용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흥부가요, 집이 되게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가난해서 되게 힘들게 사는데 흥부가 아내도 이제 먹여 살려야 되고 밑에 자식이 또 줄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줄줄이 달린 자식을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분께서 이제 매품팔이를 합니다. 매품팔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조선시대 때 잘못하면은 매 맞아야 되잖아요. 가서 이제 뭐 몽둥이로 맞을 수도 있고 곤장을 맞을 수도 있고 가서 매 맞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대신 맞아주고 돈을 버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몸뚱아리를 팔아서 돈을 얻는 건데 흥부가 그걸 하러 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그거죠. 조선 후기라고 하지 말고 당대의 사회 분위기라고 할게요.
이 시기에는 이제 죄인 대신에 다른 사람이 돈으로 매를 대신 맞기도 하는 그런 일이 빈번하게 있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매품을 파는 것도 그냥 제가 맞을게요 해서 그냥 돈 받고 맞고는 안 되고 그것도 경쟁이 좀 돼요. 그래서 흥부가 이제 매 맞으러 가가지고 이제 프로듀스 101 나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별로 재미는 없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심술궂은 형 놀보에게 쫓겨난 흥보는요, 열심히 노력하지만 가난을 벗어나지 못해요. 하루는 배고파서 우는 자식들을 보다 못한 흥보가 놀보에게 양식을 얻으러 가는데 매만 맞고 쫓겨나요. 흥보는 강가에 곡식을 얻으러 갔다가 매품을 팔면 돈을 준다는 말을 듣고 병영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흥보가 마삭 돈 단양 받아차고 얼씨구 즐겁도다 제 집으로 들어가며 애기 어멈 개 있는가 문을 열고 이것 보시오 대장부 한 걸음에 30냥이 들어가네. 그러니까 흥보 아내가 하는 말이 그 돈은 웬 돈이며 30냥은 웬 돈이요? 그러니까 흥보 이른 말이 청기누설이라 말부터 앞세우면 이뤄질 일 없으니 그 돈으로 양식 팔아 배불리 질끈 먹고 얘기하는데 지금 요 대사들만 봐도 좀 박자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매품을 팔고 이제 돈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다. 웬 돈? 이런 말을 하죠. 모처럼 흥부가 돈을 벌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흥보 아내가 먹으니까 좋은데 그 돈은 어디서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흥보 이러는 말이 본읍 좌수 대신으로 병영 가서 곤장 맞기로 30냥에 결단하고 마삭돈 단냥 받아왔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다? 당시의 시대상을 알 수 있다. 이 죄인 대신 매를 맞는 거죠. 곤장을 맞는 거죠. 흥보 안에 이 말 듣고 기가 막혀서 하는 말이 그놈의 죄상도 모르고 병영으로 올라갔다가 저 모습 저 몰골에 곤장 10대를 맞으면 곤장 아래서 혼백될 것 같으니까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모습 저 몰골에 매 맞으면 혼백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흥보가 가난하잖아요. 밥을 제대로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동화책 보면은 흥보의 모습은 항상 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죠? 흥부는 항상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 몰골로 가가지고 매를 맞으면은 애가 몸이 남아나겠어요? 네, 이거는 이제 허약해진 흥부의 모습이고요. 혼백이 된다는 건 이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말려요. 흥부 아내는 흥부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흥부가 뭐라고 하냐면요. 볼기에 구실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볼기가 어디예요? 볼기 빵댕이죠? 빵댕이에 구실이 어딨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볼기가 구실이 있단 말이요? 그렇지. 볼기 구실 들어보 하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면은요. 이내 몸이 정승되어 평교자에 앉아볼까 육판서 하였으면 초원위에 앉아볼까 사복시 관리하였으면 임금 타는 말에 앉아볼까 팔도감사하여 선화당에 앉아볼까. 지금 이렇게 박자가 딱딱 맞죠? 말에 판소리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판소리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 부분이고요.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문장 구조가 이렇게 딱딱딱딱 짝을 이루어서 계속 나열되고 있고요. 뭐 나열되고 있다. 계속 이렇게 쉼표로 말이 연결이 되잖아요. 열거법도 들어갑니다. 왜 대꾸랑 열거가 들어간다고요? 바로 판소리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온다는 거예요. 자, 암튼 간에 이 쓸데없는 볼기, 이게 대충 무슨 뜻이냐면요. 볼기의 구실이라는 게 이제 내가 만약에 막 정승이 됐으면 뭐 좋은 자리에 앉는데 엉덩이를 썼겠죠. 그리고 내가 뭐 사복식 관리같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으면 높은 사람이었으면은 임금이 타는 말에나 앉는 데에 내 궁뎅이를 썼겠다. 근데 지금 흥부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뭐 해요? 이 쓸데없는 이 궁뎅이를 놀게 만들어서 뭐 하냐?
매품이나 팔아가지고 돈이나 버는 게 맞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간에 이제 아빠가 돈을 벌어온다고 하니까 이 흥부 자식들이 막 와요. 흥부 자식들이 막 와가지고 아빠 돈 벌어와, 아빠 그럼 나 Z 플립 사줘, 나 아이패드 사줘,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이제 쭉 나와요. 아버지 말씀을 들으니 호사가 큼직하오. 호사가 뭐예요? 호화로운 사치죠. 그래, 아버지 병영 가신다 하니 나 오돌철병 하나 사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동철병이 뭐냐면요, 저도 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뭔가 멋진 구리로 만든 병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왜 필요하나요? 이게 되게 어리거든요. 애기가 이게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에는 허황된 요구라는 말을 쓰거든요. 허황된 요구. 첫 번째예요. 돈이 없어서 매품팔이하는 아버지의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는 철없는 자식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고이 벗은 놈이 어디다 차게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고이라는 게 저도 모르는데요. 그 남자들이 입는 여름에 입는 얇은 바지래요. 근데 그 고이를 벗었다는 거는 아직 바지도 안 입고 돌아다닐 정도로 응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완전 꼬맹인데 너 같은 꼬맹이가 이게 왜 필요한데? 하면서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기가 귀밑머리에 차도 찰 거고 갈비를 뚫어서 차도 찰 거니까 제발 사주세요 아빠,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또 다음 자식 와가지고 나는 남수주 비단으로 만든 큰 창옷 한 벌 사다 주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남수주 비단으로 만든 큰 창옷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딱 봤을 때 이거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딱 봐도 그냥 비싼 물건인 거죠. 그래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제가 2번이라고 할게요. 아까 그게 1번이었고 이게 2번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흥부가 또 똑같이 얘기하죠. 너도 바지 벗고 있는데 너 아직 어려가지고 바지도 안 입고 있는 놈이 어디다가 그 비단 옷을 입겠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흥부의 큰아들이 나타나서 동생들을 꾸짖어요. 근데 옳게 꾸짖는 게 아니라 하늘에 사무치듯 꾸짖어요. 좀 과장된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일부러 웃긴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에라 심하구나, 후레아들 놈들 하면서 이렇게 꾸짖는 거야. 이 후레아들 놈들이 뭐야? 이 철없는 동생들을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매품 팔러 가신다는데 그런 거나 사달라고 하고 아버지 그렇잖소 하면서 나는 담비 가죽 탕평채에 모초의 한 놈과 한포단 허리띠 비단 주머니 당팔싹 끈 꿰어 쇠거울 돌거울 넣어다가 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3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동생들을 꾸짖든지 동생들을 꾸짖은 뒤 더 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아빠, 아이 진짜 아이패드라니 이 철없는 것들, 아빠 나는 반포자이,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는 게 뭐예요? 해악성이죠. 우리 민족은 약간 좀 해악의 민족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아무리 큰 빅이 와도 그걸 좀 이렇게 개그로 웃긴 걸로 승화시키려는 그런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에요. 가난해서 너무 힘들죠. 아빠가 이제 몸뚱아리 써가지고 돈 벌러 가는 건데 그 와중에 이제 좀 엉뚱한 장면, 웃긴 장면을 넣어가지고 같이 웃기도 하고 약간 좀 이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풍자랑 해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얘기하죠. 내 아무것도 안 찾을 듯이 하더니 단계를 높여 하는구나. 너희 놈들이 내 마른 볼기를 대송방으로 하는 놈들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부분 이제 흥부의 탄식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볼기를, 내 마른 볼기를 대송방으로 안다는 게 개성 상인들이 자주 찾는 가게예요. 개성 상인들이 자주 찾는 가게.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가게란 얘기죠. 그러니까 뭐
아버지 궁뎅이가 패밀리마트야 막 이러는 거죠. 홍보 이름말이 애기 어멈 그리하시오 쉬 다녀옴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리 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 아시오 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아무튼 그렇게 아세요. 나 다녀올게요 여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흥부 병영 내려갈 때 탄식하고 내려간다. 도로는 끝없는데 병영성 중 어디매요? 조자룡이 강을 넘던 청총마나 있으면 이제 잠깐 가련마는 몸이 고생스러우니 조그마한 내 다리로 오늘 가다 어디서 자며 내일 가다 어디서 잘꼬. 제갈공명 쓰던 축지법을 배웠으면 이제로 가련마는 몇 밤 자고 가잔 말가. 운율이 느껴지세요? 운율 느껴지세요? 병영까지 가는 길이 순탄치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운율 대꾸법이 드러나 있고요. 보시면은 이런 겁니다. 조자룡의 청총마. 이 청총마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말이에요. 점을 몇 개를 찍어.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조자룡이 타던 말을 청총마라고 하나 보지? 이런 말도 나오고, 그리고 뭐 제갈공명 쓰던 축지법 이런 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뭐예요? 한자죠, 한자. 갑자기 이런 어려운 말을 막 씁니다. 아무튼 간에요. 그렇게 가서 여러 날 만에 병영에 당도하니 영문도 엄숙하다. 쳐다보니 대장이 지휘하는 깃발이요 내려다보니 순시하는 깃발이로다. 대꾸법입니다. 그 엄숙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꾸법을 쓰고 있고요. 도군뢰의 칠해보소. 근데 여기서 이제 칠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겉모습을 칠해라고 하거든요. 왜 우리 꾸미는 거를 거칠해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도군뢰의 칠해보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군뢰의 외양 묘사가 드러나는데요. 이 외양 묘사를 하는 이유는요. 엄숙한 병영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군뢰 외양 묘사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도군뢰가 뭔지를 몰라요. 도군뢰가 뭐냐면요. 그 죄수들을 그런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조선 때 죄인을 다루던 병졸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엄숙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지고 이제 흥보 앞에 썩 나서면 에라 이놈 걔 안 꺼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흥보가 속마음에 내가 저승에 들어왔나 보다 하면서 이제 살짝 쪼는 모습을 보여줘요. 흥보가 살짝 두려움을 느낍니다. 흥보 두려움. 문간에 들어가니 어떤 사람들이 4~5인이 앉아있대요. 4~5명이 앉아있대요. 흥보가 들어가면서 인사하오, 그러니까 마오, 거기 니라 하오, 나 말씀이요, 조선 제일 가난 흥보를 모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이거 뭐예요? 내가 겪고 있는 사실보다 더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 무슨 법이라 그래요? 과장법이라 그러죠. 한놈 나서면서 장자가 무엇하러 와 계시오? 이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흥보가 딱 나타나가지고 조선에서 제일 가난한 흥보를 모르시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이제 불쑥 끼어들어가지고 아니 당신 같은 부자가 무엇하러 와 계시오? 나만큼 가난하면 모를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좀 필요해요. 아무나 매를 팔 수 있는 게 아니야. 운이 좋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흥보 가슴이 끔쩍하여 거기는 무엇하러 왔소? 나는 평안동 사방동 동팔풍촌서 사는 솔봉 애비 모르시오?
25대 가난으로 매품 팔러 왔어 이렇게 얘기하고 또 와가지고 나는 경상도 문경 땅에 제일 가난으로 46대 호적 없이 남의 곁방살이로 내려오는 김딱지기라는 말 듣도 못하였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한 놈 와가지고 이번 매품은 먼저 온 순서대로 들어간다니 그리하옵세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이 매품을 파는 게 이제 항상 동일한 순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분 언제 왔소? 이걸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먼저 온 순서대로 오늘 들어간대 하고 누가 얘기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제일 먼저 왔다를 얘기해야 되지. 나 온 지는 저 지난 장날 아침밥 먹기 전 동틀 때 왔소. 그러니까 또 다른 애 와가지고 나는 온 지가 10일이 됐는데 생나무 곤장 한 대 맞아본 내 아들놈이 없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뭐예요? 다 일찍 온 것을 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말이 그리 말고 서로 가난 자랑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제일 가난한 사람이 팔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요 되게 중요한데요. 이 가난이라는 거는 양반이 내가 돈이 많지만 청빈한 생활을 위해 자연으로 들어가는 그런 가난은 멋진 가난이지만 그냥 당장 이제 내일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이렇게 가난한 가족들한테 가난이라는 건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되게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자랑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가난이라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딱히 자랑스럽지도 않단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자랑이 돼요. 그쵸?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다. 이 중에서 제일 가난해야지 매품 팔기에 성공하고 집에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그냥 잠깐 돈 벌 수 있네 하면서 온 게 아니라 흥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어요. 병영까지 오려고 천리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축지법이라도 썼으면 좋겠다 하면서 되게 힘들게 걸어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먼 곳에서 왔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이 옳다 하고 저분 가난 어떠하오? 그러니까 내 가난 들어보 집이라고 들어가면 사방 어디로도 들어갈 작은 곳이 없어서 닿는 벼룩 쪼그려 앉을 데 없고 삼순구식 먹어본 내 아들도 없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삼순구식이라는 거는 이제 30일 동안 9끼 이거를 못 먹어봤다는 얘기예요. 30일 동안 9끼를 못 먹어봤다. 그럼 앞에 있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집이 좁다. 우리 집 너무 가난해가지고 집도 엄청 좁다 이런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놈 낳아지면 좋게 먹고 살 수는 있겠네 막 이래. 살만하네 안 가난하네. 그러니까 이제 저분 가난 어떠하오? 그러니까 내 가난 들어보오. 내 가난은 남과 달라. 2대째 내려오는 광주산 사발 하나 선반에 얻은 지가 8년이다. 사발을 선반에 얹어놓고 8년이 지났대. 그거 무슨 말이야? 밥그릇을 쓸 일이 없다는 얘기야. 너무 가난해서 밥그릇을 사용할 일이 없대. 여러 날 내려오지 못하고 아침 저녁으로 눈물만 뚝뚝 찢고 밥은 못 찢고 눈물 찢고 부엌에 노랑지가 밥알을 주우려고 다니다가 다리에 가래톳이 서서 종기 터뜨리고 들어놓은 지가 석 달이 됐대. 되게 웃기지 않아 이거? 쥐가 주워 먹을 밥알도 없대.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쥐가 이 부엌에서 떨어진 그 쌀알이나 곡식 같은 거 이제 주워 먹고 싶잖아. 그래서 쥐가 이렇게 밥알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여기 관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들어 누웠다는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다는 거지. 좌우 들으신 바 내 신세 어떠하오? 그래서 좀 요런 말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여러분들 꼭 이 사람의 대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 말에도 이제 운율이 느껴지지. 그리고 가난 자랑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그럴까? 실제로 8년 동안 밥그릇을 안 만졌을까? 아마 그렇진 않았을 거야. 약간의 과장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런 과장법들이 다 우리한테 어떤 요소로 작용하는 거야? 웃음 유발의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웃음 유발하는 걸 뭐라 그래? 해학적이라 그래. 김딱지기 썩 나앉으며 그쪽은
그래도 참으로 부자라고 할 수 있어. 내 가난 들어보. 조그만 한 간 초막발 뻗을 길 전혀 없어. 우리 아내와 나와 둘이 안고 누워있으면 내 상투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고 우리 아내 궁둥이는 담 밖으로 알궁둥이가 보여버려. 동네에서 숨바꼭질 하는 애들이 우리 아내 궁둥이 치는 소리가 4월 8일 관등다는 소리처럼 들려. 집에 연기 나지 않은 지가 3년째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충 집이 좁다. 집에 연기 나지 않은 지가 3년째 됐다. 이거 뭐야? 밥을 안 먹는다. 밥을 못 먹는다. 좌우 들으신 바 내 신세 어떠하오? 아무 목득의 아들놈도 못 팔아갈 것이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놈 아주 거기서 개정을 먹더라. 그러니까 이제 불평이란 뜻인데 갑자기 있잖아. 말을 막 해주다가 여기 따옴표가 없거든? 따옴표가 없잖아. 근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놈 아주 거기서 개정을 먹더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이거 누가 한 말이야? 이거 인물이 한 말 아니지? 그지? 인물 아니면 뭐야? 얘 누구야? 얘 서술자잖아. 그치? 얘 서술자잖아. 고전소설의 특징인데 특히 판소리계 소설이기 때문에 서술자가 개입을 하는 일이 좀 있어. 우리가 이런 거를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거든. 이게 소설이라는 게 지금이야 우리가 글로 향유를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공연하듯이 이야기 재밌게 들려주는 거잖아. 그러면은 관객들이 이렇게 정색하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따라가야 돼. 막 가난을 자랑하는 장면에서는 저 뒤에서 막 아저씨가 아이고 배야 하면서 막 깔깔깔깔 웃어야 되고 막 웃다가 막 울어야 되고 막 재밌는 장면에서는 같이 박수치고 억울한 장면에서는 아 저 새끼 죽여 이러면서 막 이렇게 반응도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좀 어떻게 얘기를 해야겠어. 막 관객들한테 동의도 얻으려고 하고 감정 표현도 자기가 막 격하게 하고 이러면서 얘기를 들려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편집자적 논평은 대충 이제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보면 되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해. 그러니까 뭐 쟤는 욕심이 많다든지 쟤 정말 못됐다라든지 쟤 성품이 정말 따뜻하다라든지 막 자기가 나서서 인물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해버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독자에게 관객에게 동의를 구하려고 해. 정말 힘들지 않겠냐? 진짜 대단하지 않냐? 이러면서 막 동의를 구해. 이 책을 읽는 사람, 이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한테. 아니면은 그냥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주로 요 안에서 이제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거동보소가 있어. 거동보소. 저 꼬라지 봐라. 저 거동보소. 이게 가장 대표적인 편집자적 논평이다. 그래서 여기 책에서는 이제 여기 부분 이놈 아주 거기서 개정을 먹더니라 이 부분이 이제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이고 인물을 평가하는 장면인데 얘들아 이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이 일어나려면은 일단 전제돼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진짜 너무 중요해. 꼭 기억해. 전지적 작가 시점일 때 가능한 거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서술자가 작품의 바깥에 있지. 만약에 서술자가 작품의 내부에 있다면은 이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독자한테 말을 걸 수가 있어? 안 되지. 서술자가 애초에 작품의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독자들한테 이런 말을 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하나 더 고전소설의 특징이야. 전지적 작가 시점밖에 없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나 1인칭 관찰자 시점 그런 거 없고 그냥 무조건 제3자가 나서서 이 일련의 이야기를 말해주는 그런 시점밖에는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개입도 가능한 거야. 알겠지? 꼭 기억해야 돼. 가은이는 눈 감고 있고.
자기에게는 어느 시절에 차례가 돌아올 줄 몰라. 이렇게 사람들이 가난함이 너무 멋있어. 너무 다들 출중하게 가난해. 그러니까 흥보가 생각해보니까 나한테는 차례가 돌아올 것 같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동무님 내 매품이나 잘 팔아가지고 가오, 나는 돌아가오 하면서 그냥 먼저 포기를 해버립니다. 하직하고 돌아오며 탄식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흥보 안에 거동보소. 요런 게 바로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왈칵 뛰어 달려들어 흥보 솜에 검쳐잡고 듣기 싫을 정도로 크게 서럽게 울며. 왜 울어요? 아줌마 왜 울어요? 흥보가 매 맞고 온 줄 알고. 남편 아픈 줄 알고 막 울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잘 만난 것 같아. 하늘이 사람들을 세상에 나게 할 때 반드시 자기 할 일을 주었으니 생기는 대로 먹고 살지 무슨 남 대신으로 맞을까. 에고 서름이양 하면서 막 울어요. 귀엽죠? 이렇게 서럽게 우니까 흥보가 하는 말이 애기 어멈 울지 마오 울지 마오. 영문에 들어가니까 세상에 가난한 놈은 거기 모두 모여가지고 내 가난은 거기다가 비교하니까 오히려 부자더라고. 매도 못 맞고 돌아왔다네 얘기를 해. 흥보 아내가 이 말을 듣고 얼씨구나 즐겁도다. 우리 낭만 병영 갔다가 매 안 맞고 돌아오니까 이런 부귀영화가 또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흥보의 아내한테는 돈보다는 남편이 더 중요한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되게 착하죠. 이렇게까지 가난하면은 등 떠밀어서 매 맞고 오라고 할 법도 한데 남편이 안 맞고 온 거에 이렇게 기뻐하는 거 보면은 진짜 성품이 착한 사람인 것 같아. 고전 소설에는 이렇게 확실한 착한 사람이랑 확실하게 못된 사람이 좀 나뉘어서 나오는 편이에요. 왜냐면 권선징악의 주제를 확실하게 드러내야 되거든요. 아무튼간에 배고픔을 생각하여 음식 노래 불러보자 하면서 갑자기 음식 노래를 부르거든요. 지금 아줌마랑 아저씨가 다 배고파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밥을 못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배고프니까 무슨 밥이 좋아요? 보리밥이 좋아요? 무슨 국이 좋아요? 비지국이 좋아요?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면 게장국에 늙은 호박도 넣고 숭늉에는 고춧가루를 많이 치고 들기름도 넣고 하면서 먹는 노래를 막 불러요. 이러면은 상황이 좀 어때요? 배고프니까 음식 노래를 불러요. 이걸 바꿔 말하면 지금 비극적인 상황이니까 희망적인 노래를 불러요. 그럼 여러분들 비극적인 상황에서 희망적인 노래를 부른다는 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힘듦을 좀 극복해 보려고 하는 행동이지만 이 태도를 보는, 이 행동을 보는 제3자의 우리들은 오히려 마음이 더 어때요? 마음이 더 아프죠. 밖에서 보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난에 대한 비극성을 올리는 거예요. 이런 씩씩하고 희망적인 태도, 가난한 처지로 인한 슬픔이 더 올라가는 거죠.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할 때 흥보 안에 우는 말이 우정가장 애중자식 배골리고 못 입히는 내 서름 의논컨대 피눈물이 반죽되면 아황어영 서름이요. 아황여영 서름이다. 홍곡가를 지어내던 왕소군의 서름이다. 장신궁 중 꽃이 피니 반처벼의 서름이다. 반처벼. 옥으로 장식한 장막 속에서 죽으니 우미인의 서름이다. 목을 잘라 절사하니 핫씨 열려 서름이다. 만경창판 얼음물을 말라리다 되인들 끝없는 인의 서름 어디다 하소연할꼬. 그냥 대충 뭐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이제 흥보 안에 배도 고프고 힘든데 이제 자식들도 배를 골리는 게 이제 엄마로서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 서럽고 힘들다를 얘기를 하는데 그 힘듦을 아황여영, 왕소군, 반처벼, 우미인, 핫씨 열려 이런 사람들한테 빗대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이름 딱 봐도 여러분들 조선인이야 중국인이야? 딱 봐도 중국인이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국 고사 인용이 나오는 거예요. 제법 양반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흥보네 집이 양반집이에요. 중국 고사를 인용해가지고 이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이 흥보 아내의
강조하는 거겠죠. 이게 듣고 나니까 흥보도 마음이 안 좋죠. 샘물같이 솟아나오는 눈물, 가랑비같이 흩뿌리며 목이 막혀 기절하더니 다시 살아나서 들릴 듯 말 듯한 말로 겨우내어 기운 없는 카는 목소리를 처량하게 슬피 울며 만류하며 잃은 말이. 여기 두 부분 한번 보실게요. 여기 일단 맞는 말이에요, 이거? 기절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겨우 기운 없이 가는 목소리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눈물을 가랑비같이 헤 하고 이렇게 흩뿌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안 되겠죠. 과장법이에요. 그만큼 흥보가 같이 슬퍼했다는 얘기를 강조하려고 과장법을 썼고요. 그리고 눈물이 가랑비 같이 이렇게 적혀 있죠.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거 뭐예요? 바로 지규법이죠. 마음만 옳게 먹고 의롭지 않은 일 아니하면 장래 한때 볼 것이니 서러워 말고 살아나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흥보가 무슨 말을 한 거냐면요. 우리가 지금 우리 부부가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도 마음만 똑바로 먹고 그러니까 옳은 마음을 먹고 나쁜 일 하지 않고 잘 살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상을 받아.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우리 잘 살아보자 하고 응원의 말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흥보 가족에게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죠. 앞으로 이제 제비가 로또에 당첨되게 해줄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암시해 주는 거고요. 이 흥보의 말만 봤을 때 마음을 옳게 먹고 나쁘지 않게 잘 지내면은 장래 한때 볼 것이다. 나중에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어떤 주제? 바로 권선징악. 고전소설에 꼭 드러나는 주제. 권선징악. 그 주제를 잘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앉아서 탄식할 때 청사는 높이 솟아있고 온갖 꽃이 화려하고 찬란하게 피어있는 때 적동 두견 꾀꼬리는 때를 찾아 슬피우니 누가 아니 슬퍼하리 하면서 끝나고 있죠. 일단 이 부분 전체 다 서술자의 개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서술자가 아휴 누가 슬퍼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서술자의 개입이 들어갔고요. 여기를 보시면은 부부가 이렇게 슬퍼가지고 탄식을 하고 있는데 청사는 높이 솟아있고 온갖 꽃이 화려하고 찬란하게 피어있대요. 그러니까 부부가 되게 힘들어하는데 그 부부를 둘러싼 주변 배경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쁜 거야. 그럼 흥보의 상황이랑 지금 이 배경의 예쁜 게 너무 반대죠. 반대죠. 그래서 제가 인물의 처지와 대비됨이라고 쓸게요. 근데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산속에 우는 새는 충기를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이 구절 생각나시죠? 여러분들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 인물과 그 화자와 어떤 정서적으로 관련은 없지만은 그냥 화자의 혹은 그 인물들의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상관물이 어떤 자신의 정서를 더 강조하는 데 쓰이는 게 이제 객상이라 그랬거든요. 그 중에서도 감정이 없어야 할 이제 사람이 아닌 것이 감정을 표현하면 감정이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객관적 상관물의 일종이라 그랬고요. 청산, 꽃 이렇게 화려하게 피어있는 이 청산 역시 다 뭐예요? 객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 꽃, 꾀꼬리 모두 객상이에요. 그 중에서 꾀꼬리만 감정이입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봤어요. 발단, 심술고약한 형 놀보가 부모의 유산을 독차지하고 착한 동생을 내쫓아요. 흥보가 놀보의 집에 식량을 구하러 갔지만 매만 맞고 돌아오고 흥보는
매품을 팔아 돈을 벌고자 하죠. 하지만 성공이에요, 실패해요? 하지만 개같이 실패하죠. 위기, 흥부가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치료해주고 다음 해 제비는 박씨를 물어다 준다. 절정, 그 박씨를 심어 열린 박에서 금은보화가 나와서 흥부는 부자가 되고 이 소문을 들은 놀보는 일부러 제비다리를 뿜지른다. 그리고 고쳐주는데 놀보도 박씨를 얻었지만 거기에서는 이제 온갖 몹쓸 것이 나왔다 얘기를 하죠. 흥부가 형 놀보에게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주고 놀보는 개과천선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죠? 주요 사건. 매품을 팔아 돈을 벌어오겠다는 흥부의 말을 듣고 우리 자식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자식들은 이제 아빠가 돈 벌어온다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온갖 비싼 물건들을 다 사달라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사람들이 서로 매품을 지가 팔겠다고 막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매품을 팔 사람을 정하려고 흥부가 제안한 방법이 뭐였어요? 바로 가난 자랑을 하자. 우리 서로 가난 자랑을 해가지고 가장 가난한 사람이 뽑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흥부가 매품을 팔지 못하고 돌아온 까닭은 이제 알고 보니까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흥부의 차례는 돌아오지도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양보하고 왔죠. 흥부가 매품을 팔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우리 아내가 어떤 태도를 보냈어요? 너무너무 기뻐했죠. 우리 남편이 안 맞고 와서 그냥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자, 이제 성격. 그렇다면은 흥부의 성격은 어때요? 책임감이 강한 거겠죠. 돈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 한 몸 희생해서라도 돈을 벌어오겠다는 책임감.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흥부가 진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자기가 앞으로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릴 건데 형이 모든 부모님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갈 때 손 놓고 있는 게 진짜 과연 책임감이 있는 행동이 맞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자기가 미래의 가장을 꿈꾸는 사람이라면은 애초부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까지 파고들면은 여러분들 시험 다 틀리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책임감이 있는 성격이다. 그다음 흥부 아내. 흥부 아내는 어때요? 이 사람은 남편을 너무 사랑해요. 잘해주나 봐요. 돈이 없어도 잘해주나 봐요. 남편을 엄청 좋아해요. 자식들은 어때요? 철이 없어요. 어디서 이런 기철이 같은 애들만 잔뜩 나와가지고. 아니, 기철이가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자, 해학적 요소 한번 볼게요. 이 해학적 요소라는 거는 판소리에서 흔히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흥부와 자식들의 대화 장면을 보면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자식들의 이 철없는 모습이 웃음을 유발해요. 그리고요, 매품을 팔러 온 사람들이 가난을 자랑하는 장면에서는요, 인물들이 자신들의 가난한 처지, 어떤 처지? 비극을 웃기고 과장되게 표현해요. 극심한 가난에 처한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당대 사회를 풍자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그 풍자랑 해학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살짝만 짚고 갈게요. 자, 풍자랑 해학. 여러분들 그 풍자 뚱뚱한 트랜스젠더 아저씨 아니에요? 재밌는 풍자예요. 풍자나 해학이나 이제 공통점이 있다면 이거는 웃긴 거예요. 웃긴 거. 둘 다 공통점은 웃기게 만드는 게 풍자고 해학인데요. 여기서 이 웃음의 온도가 살짝 달라요. 웃음의 온도가 살짝 달라요. 보통 풍자는요, 그 자신보다 높은 대상을 향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나이가 됐든 사회적 지위가 됐든 이걸 까임 당하는 사람은 보통 까는 사람보다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당대 사회를 풍자한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다 보니 이 풍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웃음은 차가워요. 그리고 비판적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지금도 만약에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반대로 해악은요. 보통 이제 연민이 좀 서려 있고 동정심이 좀 들어 있고 그 웃음 자체가 날카로운 웃음이 아니에요. 따뜻한 웃음이에요. 자식들이 아빠가 그 엉덩이 부서져가지고 돈 벌어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빠 나 비단 벨트 사줘 뭐 멋진 이거 병 사줘 나 허리에 차고 다닐래. 그러니까 이 바보들아 아빠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나는 있잖아 이것도 사주고 이것도 사주고.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웃긴데 그 모습이 되게 막 차갑게 웃기진 않아요. 막 그 자식들이 여러분들 막 미워 보이세요? 그러지는 않죠. 되게 귀엽죠. 짠하기도 하고 귀엽죠. 그런 웃음이 바로 이게 해악인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난 자랑할 때 너무 웃겨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8년 동안 밥그릇을 만진 적도 없어. 막 이런 과장하면서 막 웃기고 있어요. 근데 그 웃기는 게 아유 진짜 모질한 놈, 아유 병신 새끼 일을 안 하나? 막 이게 그 사람을 차갑게 보지 않아요. 되게 아유 불쌍해, 짠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웃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해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가난에 처한 인물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그 사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되게 날카롭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차가운 웃음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풍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해악은 조금 연민이 섞인 웃음, 그리고 풍자라는 거는 나보다 높은 사람을 까면서 좀 웃기는 거. 그래서 보통 풍자는요, 고전소설에서 탐관오리의 모습을 좀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면서 실현시키는 경우가 좀 많아요. 막 그 사람이 막 미끄러지는 모습을 막 이렇게 묘사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자, 매품팔이와 관련한 당대 사회의 문제점 보시겠습니다. 매품을 팔아 생계를 이어갈 정도로 극심한 가난을 겪는 사람들이 존재함. 극심한 가난.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사람이 제대로 벌을 받지 않고 돈으로 죄값을 대신할 사람을 살 수 있음. 그렇다는 거는요,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얘기죠. 부정부패가 심하고 그러면서 돈이면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고 반성하고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좀 했으면 그냥 돈으로 해결해야겠다. 이런 가치관이 좀 있는 거고요. 이런 거는 또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윤리의식의 약화. 윤리의식의 약화. 그리고 사회 질서가 무너진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풍자의 대상과 방법이 한번 나오거든요. 풍자의 대상, 놀보. 놀보를 풍자하는 부분이 나와요. 웃긴데요. 놀보를 차갑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걸 보셔야 돼요. 자, 놀보는요. 심사가 고약해가지고 사람마다 오장육보인데 놀보는 오장칠보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장육부. 사람들은 다 오장육부가 있거든요. 근데 놀보는 오장칠보예요. 왜냐면은 심사보가 하나 더 있거든요. 심사보가 뭐예요? 그러니까 심사를 족같이 쓰는 심술쟁이기 때문에 얘는 5장 7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막 비꼬고 난리가 났죠.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데 되게 날카롭고 차갑지. 얘를 미워하는 게 느껴지지, 서술자가. 놀보가 심사보 가지고 평생 행세를 하는데 꼭 이렇게 했어. 뭐 했냐면은 대장 군방에서 뭐 나무 베기, 잠자고 있는데 눈썹 뽑기, 초상난 집에 가가지고 후후 춤추기, 그리고 불 붙는 집에다가 후후 하면서 부채질하는 거, 그리고 무덤대를 수시로 뽑아버리는 거, 곱사등이를 뒤집어 놓는 거. 곱사등이는 이제 허리가 이렇게 돼 있는 그 왜 여러분 노틀담의 곱추 알죠? 곱추를 얘기하는 건데 그 곱추를 뒤집어 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일어나니? 상여 맨놈 정강이 차기
옹기짐 고인 작대기 차기, 오줌 누는 놈 멱살 잡기, 하품하는 놈 재 집어넣기, 미친놈인가? 글 쓰는 놈 옆구리 쑤시기. 아! 그럼 어떡해? 이거 고치지도 못하는데, 이 당시에 지우개도 없고 화이트도 없는데 붓글씨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하면은 처음부터 다 했어야겠지. 장에 가면 억지 흥정, 깎아줘. 집에 들면 도적질을 주야로 일삼으니 형제 우위에 알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런 게 풍자라는 겁니다. 욕심 많은 사람,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장칠보라고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놀부의 심술궂은 악행을 구체적으로 나열 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개못됐죠? 판소리개 소설의 특징, 필기. 아까 했으니까 안 할게요. 본문에 했으니까. 자, 요약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갈래 판소리개 소설, 국문소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국문소설이라는 거는 한문소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훈민정음으로 그렇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 책에다가. 성격, 해학적, 풍자적, 교훈적이고요. 시간, 조선 후기. 배경은 전라도 경상도의 경계래요. 뭐 그 부분이 써있진 않았지만요. 주제는 잠깐만. 형제간의 우애. 이게 오타가 난 것 같거든요. 권선징악인 것 같아요. 진짜 죄송해요. 제가 이거 치다가 딴 생각했나 봐요. 메탄권선? 네, 권선징악, 권선징악. 미쳤나? 그리고 빈부 갈등. 해학과 풍자를 통해 웃음을 유발함. 조선 후기의 사회상과 세태가 반영됨. 여기 이 사회상과 세태는 뭐예요? 그 윤리의식이 저하되고 불치주의적 가치관이 만연하고 부정부패가 심하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OX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군요. 둘 다 없나요? 너는 있는데 너만 없나요? 진짜 왜 그랬지? 뽑아다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볼게요. 39번 빼고는 다 동그라미예요. 39번 빼고는 다 동그라미입니다. 조선 제일 가난 흥보, 25대 가난 솔봉 애비, 반복법을 활용하여 인물의 개성을 부각한다 이러는데요. 여러분들 반복법이 쓰였대잖아요. 뭐가 반복됐는데요? 가난. 지금 가난이 반복됐죠? 그럼 그건 반복법이 쓰인 거예요. 여기서 더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계속 대꾸법을 자꾸 봤으니까 조선 제일 가난 흥보, 25대 가난 솔봉 애비? 글자 수도 다르고 박자도 약간 다른 것 같으니까 반복법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가난이라는 글자가 지금 2번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반복이에요. 인물의 개성을 부각한다. 무슨 개성이요? 얘는 조선에서 제일 가난하고 얘는 25대 동안 가난했대요. 이 개성이 아니면 뭡니까? 그죠? 그 다음에 32번. 흥보 아내의 울음을 역사적 사례를 열거해서 과장된 슬픔을 표현한다. 당연히 동그라미죠. 당연히 동그라미. 내 상투가 울 밖으로 나가고 아내 궁둥짝이 당 밖으로 나가는 거는 집이 좁은 거를 강조한 거죠. 과장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34번. 흥보가 병영에 갔다 온 다음에 아내가 이런 영화가 또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선사회의 비정한 현실을 해학적으로 풍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실 매를 안 맞고 사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쵸? 매를 안 맞고 사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우리 집이 너무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매를 안 맞고 온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여기는 게 이런 상황이 되게 좀 웃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조선 사회가 그 정도로 힘든 사회였다. 이거를 좀 깐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다음에 자식들이 오동철병, 창옷, 탕평채 옷 이런 거 사달라고 하는 거는 가난한 처지를 망각한 이 철부지 애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린 것이다. 네, 좋아요. 병영에 모인 인물들이 사용하는 말투랑 태도는 서민층의 언어와 정서를 사실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것도 좋아요. 병영에 모인 인물들 다 누군데요? 그러니까 그 김딱지기라든가 솔봉애비라든가 그 막 가난해가지고 그 가난함을 과장스럽게 표현을 하는데 그 빗대는 말들이나 그런 게 다 어때요? 일상적인 소재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약간의 속어나 그런 것들도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서민층의 언어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7. 일부 장면에 운율과 장단을 살리기 위한 삼음보 또는 사음보 중심의 리듬감이 나타난다. 여러분들 일단 우리나라 작품에서 박자감이 맞는 건 삼음보랑 사음보밖에 없어요. 일단 그래요. 그래서 일단 박자가 맞았다? 그럼 그거는 우리가 세어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삼음보거나 사음보로 떨어질 거야. 그리고 운율과 장단을 살리기 위한 부분, 어느 부분이야? 이제 뭔가 자기의 처지를 나열하고 대꾸법이 쓰인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판소리계 소설이니까 당연히 그런 장면이 있겠지.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맞는 거야. 38번. 흥보가 같은 판소리계 소설은 대체로 구형 문학에서 출발해서 후대의 문어 소설로 정착되었다. 이건 이제 정보,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하던 거에서 나중에는 글자로 정착됐다. 39번. 판소리계 소설의 특성상 등장인물은 선악의 평면성보다 입체성을 지닌 인물이 대부분이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인물의 유형이라고 해서 평면적인 인물, 입체적인 인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 평면적인 인물이라는 거는요. 성격이 처음에 부여된 그 설정에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설정에서 쭉 가는 거예요. 입체는 뭐예요? 그 설정에서 한번 바뀌어야 돼요. 근데 고전 소설은요. 평면적인 인물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애들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몇 명 나오는 사례가 있다면 개과천선 케이스 밖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40번. 병영 장면에서 여러 인물들이 차례로 등장해 가난을 토로하는 구조는 제담 형식을 활용한 구성이다. 제담 형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 주고 받고 재밌는 이야기 하잖아요. 일단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여기까지네요. 쉬고 돌아와서 문법 합시다.